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소파이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아주 깊게 들여다볼 텐데요. 특히 오늘은 그중에서도 핵심이죠. 최고 재무 책임자 CFO 크리스 루포인트의 발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그 실적 발표 녹취록의 일부를 가지고 CFO가 제시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소파이의 진짜 모습, 그 재무 건전성과 성장 동력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CFO 발표는 사실 회사의 현재 상황을 가장 객관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부분이라서요.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회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얼마나 튼튼한가 이런 걸 가늠해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그 숫자들을 통해서 소파이의 현재 상태, 또 핵심 동력이 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전체 실적인 것 같아요. CFO가 발표한 3분기 주요 결과들인데 뭐랄까 정말 역대급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기록 경신이었죠. 발표된 수치 하나하나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우선 매출부터 보면 9억 5천만 달러,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8%나 증가한 거잖아요. 네, 38%면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요즘 같은 시기에. 그리고 또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 조정 EBITI에 있잖아요. 이것도 2억 7,700만 달러로 기록을 세웠고 마진율도 무려 29%였어요. 그쵸. 매출만 그냥 막 늘어난 게 아니라 이익률까지 29%라는 건 상당히 내실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증거가 이번 분기 포함해서 8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는 거죠. 네, 순이익도 1억 3,900만 달러였고 주당 순이익 EPS는 11센트. CFO가 세율이 좀 낮아서 약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은 했지만요. 네, 살짝 언급했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성장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확실히 잡은 그런 분기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CFO가 발표 중에 좀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본 경양화, 그러니까 캐피털 라이트 모델에 대한 강조였는데요. 비대출 부문이나 수수료 기반 수익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대출 사업은 아무데도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데 플랫폼이나 서비스 수수료 같은 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성장이 가능하니까 그쪽을 강조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숫자로도 증명이 됐고요. 비대출 사업 매출이 5억 3,4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7%나 증가했어요. 57%요? 와. 네, 그리고 수수료 기반 수익도 기록적이었죠. 1억 4,900만 달러. 이것도 전년 대비 50% 성장입니다. 대출 말고 다른 엔진이 정말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출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막 흔들리는 걸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입니다. 아마 청취자님께서도 이런 사업 다각화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이제 CFO 발표를 따라서 각 사업 부문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금융 서비스, 피낸셜 서비스즈 부분부터 보죠. 여기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금융 서비스 부문이 이번 실적 발표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죠. 순매출이 4억 2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건데, 근데 더 놀라운 건 기여 이익이에요. 2억 2,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거의 2.3배가 늘었고, 그래서 기여 이익률이 작년 42%에서 올해 54%로 그냥 팍 뛰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와, 기여이익률이 12%포인트나 상승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 사업 자체의 수익성,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뜻이거든요. 비용을 잘 관리했거나 아니면 고수익 상품 판매가 늘었거나 그런 복합적인 결과겠죠. 그렇군요. 세부 항목을 좀 더 보면 예금이 많이 늘어서 순이자 이익도 한 32% 증가했고요. 비이자 이익은 무려 2.6배나 증가했어요. 네, 비이자이익 증가폭이 엄청나죠. CFO가 이 비이자 이익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8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아주 고품질 수수료 수익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품당 수익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서 $104가 됐다고 하죠. 이것도 수익화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고요. 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지표예요. 그리고 이 금융 서비스 부문 안에서 또 주목할 게 대출 플랫폼 사업 LPB잖아요. 다른 금융기관 대신해서 대출을 실행해 주거나 중개해 주는 거. 여기서 나온 매출이 1억 6,800만 달러나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의 대부분이 제3자를 위한 개인 신용대출 실행이나 추천 수수료였죠. 딱 300만 달러 정도만 서비스 수익이었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본 경량화 전략의 핵심 중 하나인 거죠. 소파이가 직접 대출 리스크를 다 안 지고 플랫폼 역할만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모델. 정확합니다. 자본 부담은 훨씬 적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모델이죠. 이 LPB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 소파이의 그 전략이 시장에서 아주 잘 통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빠른 성장세, 청취자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 저는 역시 그 기여 이익률이 54%까지 올라간 거요. 수익성 개선폭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술 플랫폼, 테크 플랫폼 부문. 여긴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죠. 네, 금융 서비스 부문만큼 막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매출이 1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기여 이익률은 28% 수준이었고요. CFO는 기존 고객을 통한 수익 증대랑 신규 계약, 신규 고객 확보 덕분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렇죠. 성장률 자체는 뭐 두 자릿수 성장이긴 하지만 금융 서비스에 비하면 완만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기술 플랫폼이 중요한 게 소파이 내부 서비스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또 외부 핀테크 기업들한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계속 가져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부입니다. 그렇군요. 약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핵심 사업이죠. 대출, 렌딩 부문. 여기도 성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정순 매출이 4억 8,100만 달러, 전년 대비 23% 늘었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기여이익률이 54%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금융 서비스 부문이랑 거의 비슷하죠? 주로 이제 순이자 이익이 전년 대비 35% 크게 늘면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건 대출 실행의 규모였어요. 3분기, 한 분기에만 총 99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3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게 신규 대출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99억 달러. 정말 엄청난 규모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7%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내용을 보면 개인 신용대출이 75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학자금 대출이 15억 달러, 주택담보대출도 9억 4,500만 달러 이상 실행됐다고 합니다. 네, 특히 개인 신용대출 75억 달러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34억 달러는 아까 말씀하신 그 LPB, 대출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실행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플랫폼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죠. 이렇게 분기마다 거의 100억 달러에 가까운 대출을 실행하는데 이 자금은 다 어디서 나오고 또 이 대출 자산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시장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CFO가 이어서 설명한 자본시장 활동, 캐피털 마켓 액티비티 내용에 있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더라고요. 아, 대출 자산을 매각하거나 뭐 그런 활동들이죠? 출, 학자금 대출 다 합쳐서요. 실행액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죠. 46억 달러나 매각했군요. 어떤 조건으로 팔았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네,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홀론 형태로, 그러니까 대출 채권 전체를 다른 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으로 매각을 했는데 평균 매각 가격이 액면가의 106.4%였답니다. 106.4%요? 액면가보다 6% 이상 비싸게 팔았다는 거네요. 네, 주택담보대출은 102.9%, 학자금 대출은 105.9%로 모두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대출을 많이 하는 걸 넘어서 시장에서 소파이가 만든 이 대출 자산의 품질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갈 만큼 매력적이다, 이 뜻이니까요.
이게 뒤에 나올 신용도 이야기랑도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직접 하는 것 외에도 LPB를 통해서 실행된 대출들을 묶어서 증권화하는 방식, 이걸 유동화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도 4억 6,6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아, 유동화 시장도 활용했군요. 네, 근데 이때 자금 조달 비용 스프레드가 98bp였다고 해요. CFO는 이게 업계 최고 수준, 그러니까 아주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끌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실행한 대출의 상당 부분을 아주 좋은 가격에 매각하고 또 효율적인 유동화를 통해서 새로운 대출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계속 공급받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대차대 조표상의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품질과 직결되는 이야기, 신용성과 크레딧 퍼포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연체율이나 부실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네,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오히려 긍정적이었습니다. CFO는 소파이 대출자들이 여전히 아주 건전한 상태라고 보고했는데요. 실제로 대출자들 프로필을 보면 개인 신용 대출자의 평균 소득이 15만 7천 달러, 파이코 점수가 745점이고요. 학자금 대출자는 소득은 비슷한데 파이코가 무려 773점입니다. 와, 파이코 점수가 상당히 높네요. 정말 우량차주들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부실 지표도 좋게 나왔습니다. 개인 신용 대출의 순손실률, 그러니까 실제로 떼임 둔 비율이 지난 분기보다 오히려 20bp 이상 개선돼서 2.6%를 기록했습니다. 개선됐다고요? 떨어졌다는 거네요? 네, CFO가 일부 연체 대출을 매각한 효과를 빼고 추정해도 약 4.2% 정도인데 이것도 지난 분기 추정치인 4.5%보다는 낮아진 거라고 설명했어요. 90일 이상 연체율도 43bp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학자금 대출 쪽은요? 학자금 쪽은 더 좋습니다. 순손실률이 0.69%로 더 떨어졌고요. 지난 분기 0.94%에서 90일 이상 연체율도 14bp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야, 시장의 걱정과는 달리 실제 데이터는 오히려 신용 건전성이 개선되거나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군요. 이게 바로 아까 대출 자산을 프리미엄 받고 팔 수 있었던 이유겠네요. 네, 소파이의 대출 심사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이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도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CFO는 과거부터 소파이가 가정해온 누적 손실률 전망치 대략 7, 8%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현재 추세는 그것보다 훨씬 낮다고 강조했고요. 근거도 제시했나요? 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빈티지 데이터 분석 결과도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실행된 대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얼마나 손실이 나는지를 추적한 데이터죠. 아, 빈티지 분석. 네. 예를 들어서 2022년 4분기부터 24년 4분기 사이에 실행된 대출 코호트의 현재까지 누적 손실률이 4.4%인데 이게 2017년에 비슷한 시점까지 진행됐던 대출들의 누적 손실률 6.08%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심사 모델이 더 정교해져서 실제 손실률 관리가 더 잘 되고 있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또 다른 코호트 데이터도 제시했는데 20년 1분기부터 25년 2분기 코호트는 현재까지 6.7% 손실률을 기록 중인데 이미 원금의 60%가 상환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빈티지 데이터는 소파이의 언더라이팅, 즉 대출 심사 역량에 대한 신뢰를 아주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님께는 특히 흥미로운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정가치평가 결과도 간단히만 짚어볼게요. 이건 이제 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대출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네,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학자금 대출은 105.7%로 직전 분기보다 9pp 정도 살짝 하락했습니다. 금리 변동이나 조기 상환율 변화 같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네요. 네,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산가치 평가의 기본 가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소파이의 전체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표 및 자본, 밸런스 시트 앤 캐피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꽤 큰 규모의 유상증자가 있었잖아요.
17억 달러였죠. 네, 맞습니다. 그 자본 조달 이후에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더 튼튼해졌는지가 관건이 됐네요. CFO 발표에 따르면 그 돈으로 우선 12억 달러 규모의 고금리 부채를 갚아서 이자 비용 부담을 줄였다고 합니다. 아, 부채 구조 조정을 했군요. 네. 그리고 3분기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은 직전 분기보다 42억 달러 늘었고요. 이 중 대출 자산이 27억 달러, 현금 및 투자 증권이 12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예금도 꾸준히 늘어서 직전 분기보다 34억 달러 증가한 32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예금 증가세가 꾸준하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죠. 자금 조달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뜻이니까요. 대출 사업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 NIM은 어땠나요? 순이자 마진 NIM은 5.84%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는 EPP 정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5% 후반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CFO는 앞으로도 5% 이상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5% 이상 NIM이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봐야죠. 자본 건전성, 그러니까 규제 비율 같은 건 괜찮았나요? 네, 아주 탄탄했습니다. 총 자본 비율이 10 to capital ratio가 20.2%로 나왔는데요. 이게 최소 규제 비율인 10.5%를 거의 2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입니다. 내부적으로 설정한 완충 자본 기준도 훨씬 넘어서는 거라고 하니 자본은 아주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 리스크는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지표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주당 유형자산 장부 가치, TBV per share입니다. 이게 3분기 말 기준으로 5.97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불과 1년 전보다 무려 46%나 증가한 수치예요. 와, 1년에 46% 증가요? 유상증자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이익 증가를 통해 쌓이는 내재 가치가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라 진짜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꾸준한 예금 증가, 높은 순이자 마진, 규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탄탄한 자본 비율,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상적인 유형자산 장부 가치의 성장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아주 건실하고 대차대조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주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정말 CFO 발표를 통해서 소파이가 얼마나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실적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CFO는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치 리바이즈드 아웃룩도 아주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죠. 네, 거의 모든 주요 지표들의 가이던스를 다 올려잡았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으니까요. 신규 회원수 전망치를 기존 300만 명 추가해서 약 350만 명 추가로 조정 순매출은 기존 33억 7,500만 달러에서 약 35억 4천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네, 성장률 전망치도 30%에서 36%로 높아졌네요. 네, 그리고 조정 이익 이피다 전망치도 기존 9억 6천만 달러에서 약 10억 3,500만 달러로 조정 순이익은 3억 7천만 달러에서 약 4억 5,500만 달러로 조정 EPS도 31센트에서 약 37센트로 모두 상향했습니다. 수익성 전망치도 다 큰 폭으로 올렸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유형자산 장부가치 TBV 성장 전망치인데요. 기존에는 올해 약 6억 4천만 달러 정도 증가할 걸로 봤는데 이걸 무려 약 25억 달러 증가로 수정했습니다. 6억 4천만에서 25억 달러요? 와, 거의 4배 가까이 올려잡은 거네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상향 조정인데요. 그렇죠. 저도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경영진이 3분기까지의 실적 모멘텀과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익을 통해 쌓이는 그 실질적인 기업 가치, 즉 유형자산 장부 가치가 이렇게나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한다는 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뜻이죠. 네. 오늘 저희가 CFO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소파이의 3분기 실적을 쭉 훑어봤는데요. 핵심을 요약해보자면 첫째, 매출과 수익성 모두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했다는 것. 둘째, 특히 자본 부담이 적은 비대출 부문, 금융 서비스와 LPB의 성장이 두드러졌다는 것. 셋째, 시장 우려와 달리 신용 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되거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 넷째, 유상증자와 이익 증가를 통해 재무 상태는 더욱 탄탄해졌고 특히 유형자산 장부 가치가 크게 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반영해서 연간 실적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청취자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살펴본 숫자들은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소파이는 이제 단순한 대출 회사를 넘어서 금융 서비스와 기술 플랫폼을 아우르는 상당히 다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잠재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량한 고객 기반과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수익성 있는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유형자산 장부 가치의 인상적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회사가 그냥 외형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성장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네,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소파이는 정말 강력한 재무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LPB 같은 자본 경량화 모델에 점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소파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전통적인 은행에 더 가깝게 볼까요? 아니면 혁신적인 기술 기업, 즉 테크 기업에 더 가깝게 평가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소파이라는 기업을 이해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파이 2025년 3분기 재무성과, 그중에서도 CF4 발표 내용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